정말로 어려운 걸음을 해주신 분들인데요. 명태균 게이트의 진짜 제보자들이죠. 강혜경 씨 그리고 김태열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한 명 빼먹었네요. 경향신문 이용구 기자도 나왔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그 두 분이 보디가드. 아니 아무래도 이제 공익제보자시니까 안전을 생각해서 보디가드가 오신 줄 알았는데 기자셨어요? 네, 기자입니다. 예. 기자들에 대한 공격이 좀 많아져서 네네. 운동을 열심히 아 하고 몸을 있습니다. 키우시군요. 네네네. 아니 아닌 게 아니라 이제 오늘 이용구 기자가 두 분을 모시고 왔는데 오늘 두 분 얘기 들어봤더니 앞에 민주당하고 기자회견도 하셨더라고요, 강혜경 씨. 네. 기자회견하고 네. 음. 오늘 주로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 하신 겁니까? 홍준표와 관련된 그 불법 여론조사 네. 그리고 이제 정치 자금 관련해서 네. 기자회견했습니다. 저도 내용을 봤는데 사실은 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언론 그 신문 기사에 그 멘트가 이제 인용되는 건 봤는데 이렇게 액면 그대로 얼굴을 노출해서 방송하시는 건 제가 드물게 본 것 같거든요. 예, 예. 처음이십니까 혹시? 방송에는 몇 분 나갔는데 네. 우리 네. 경향 TV에서는 처음 나오시는 거고요. 네. 네. 실시간으로 라이브 나오시는 게 처음인 거죠? 그러니까 뭐 녹화나 이런 부분에 하셨지만, 네, 네. 네. 타 유튜브에서 라이브도 나왔고. 아, 그렇군요. 나왔고, 네. 그런 그럼 방송 베테랑으로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강혜경 씨 같은 네. 경우에는 저도 이제 많이 접하면서 너무 딱했던 게 검찰 조사를 한 번, 두 번, 세 번도 아니고 몇 번 받으신 거죠? 일단 검찰 조사만 15번 받았습니다. 15회 출석. 네. 한 번 가면 보통 얼마나 있다 옵니까? 거의 10시간 이상 조사를 받고 옵니다. 야, 그럼 고불 해봐도 하루를 날리는 건데. 그리고 그쵸. 이게 중간중간 간격 있게 나가다 보니까 개인의 사생활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없습니다. 부르면 언제든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저의 개인 사생활은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아니, 부사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저도 그렇고. 네. 12번. 12번이나 받으셨고요. 그래서 그럼, 네. 예를 들어서 12번이라도 매주 뭐 성조일이 딱 정해진 것도 아니고 전화가 오면은 언제든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이 지금 그러니까 거의 한 8, 9개월 채 일상생활이 지금 그럼 무너지고. 15번, 12번 조사 받았다는 것은 네. 대체로 다 창원지검에서 주로 받으신 겁니까? 그러면? 네, 맞습니다. 창원지검에서만. 와. 창원지검에서만 받으신 것이고. 네, 그러고 이제 재판이 공판 준비기일 체분하고 네. 본 공판이 3회차 재판이 지금 이제 6분 지금 받고. 아니 솔직히 처음에 이제 조사를 받을 때는 신분 자체가 참고인이었기 때문에 설마 내가 증인으로 재판 가는 일이 있어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 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가정은 솔직히 못 해보셨죠? 처음부터 저는 피의자였습니다. 선관위에서 처음부터 저를 피의자였구나. 고발했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그 수사 대상자여서 네. 일단은 이제 부르는 대로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게 횟수가 또 거듭되고 또 구속 고발하는 분들이 또 너무 많으셔가지고 아. 경찰 조사도 또 별도로 지금 받고 있거든요. 경찰 조사도요? 네. 그리고 이제 오세훈 관련해서 또 참고인 조사로 이제 중앙지검에서 또 조사 받은 게 있어서 네. 다 합치면 이제 20번 이상은 좀 넘어가고 근데 이게 또 있습니다. 지역도 홍준표 후보 뭐 그다음에 음. 부산의 박형준 시장 이렇게 네. 여러 군데에서 하다 보니까 거의 뭐 전국을 계속 왔다 갔다 하신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수사를 한쪽에 다 모아달라고 네. 이제 요청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모아진 거는 없고 이제 홍준표는 대구 쪽으로 가 있는데 아직 조사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아니 제가 상식에 비춰봐도 옛날에 뭐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 부산에 피의자가 있으면 부산지검에다 사건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이 이관을 했으면 한 대 모아가지고 네. 모든 피의자를 여기서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사방에 지금 찢어놓고 있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지금 맞습니다. 예.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홍준표 네. 전 대구시장 건인데 네. 갑자기 이제 대구 쪽으로 갔다? 그럼 저는 이제 지검인 줄 알았는데 또 경찰청으로 갔다 하더라고요. 아 사건이 내려가서 또. 네네. 왜 저쪽으로 갔습니까? 하니까 뭐 별건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합쳐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일단 제가 조사를 받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이제 검찰 쪽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면은 공유를 또 안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네네. 네. 그럼 또 별도로 저는 이제 경찰청에다가 자료를 또 제공을 해야 되는 한 상황이고. 얘기 또 하고 맞습니다. 제출했던 거 또 내고. 네네네. 네. 그걸 지금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을 아주 진을 빼놓는구나. 그러니까요. 네. 김태훈 수장님도 할 말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저도 지금 홍준표 대표 쪽에서 선거법 위반 이제 여론조사 네. 관련해 가지고 아마 창원지청에 고소 고발이 됐나 봐요. 고소 고발된 게 경남 지방경찰청으로 이관됐다고. 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경남 지방경찰청에서 아마 선거법 위반으로 조만간 호출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국 팔도를 조사받으러 다니셔야 되는 기묘한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데 네. 일단은 그래도 명태균 게이트 본류로 돌아가면 두 분이 어쨌든 간에 제보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네. 그 사실은 조사받으면서 검찰에서 강혜영 씨한테 네. 가장 많이 빈도가 높게 언급한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명태균 씨를 제외한. 조사를 딱 받으러 갔을 때 네. 검찰 쪽에서 이름을 거론한 사람이 제일 처음이 이준석이었습니다. 아 처음에 이준석. 제일 처음 네. 이준석이었고 음. 그 뒤에 이제 김종인 씨 그리고 지상욱 그럼 이제 등등 해서 이제 조사 대상자였던 오세훈 씨 그리고 홍준표 씨 같은 경우는 그 암호 장부를 이제 해석하는 그 시점에 잠깐 오, 이름이 네. 거론이 됐고 조사는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조사 관련해서는 예, 이름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홍준표 관련된 부분들이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은 2020년 대구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나왔을 때, 네네. 22년에 본인 대구시장 선거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또 그 대선 치르는 과정에서 또 나왔어. 2021년도 있고. 네, 맞습니다. 굉장히 빈도가 높게 명태균 씨와 교류한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이 왜 홍준표 씨 얘기는 안 물어봤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네. 오세훈 씨 조사가 거의 이제 막바지 무렵에 네. 홍준표 시장 그 당시에 꼭 조사가 돼야 됩니다. 네. 오세훈보다 홍준표 조사를 더 많이 했고 문제점이 더 많기 때문에 조사를 꼭 해주세요까지 네. 얘기를 했었고 아 조사 일정 잡겠습니다라는 답변까지 받았습니다. 아, 그 검사로부터. 네네네. 네. 그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드릴게요까지 답변을 받았는데 조사는 이제 중단이 되고 사건은 이제 분리가 돼서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그 뒤로는 중단. 아예 조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느 정치인보다도 가장 오래 네. 명태균 씨가 교류한 게 김철수장님, 예. 홍준표 씨가 맞는 거죠? 예, 제가 그렇게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시사 경남에 2018년도에 들어갔는데 네. 그 전에부터 2014년부터 아마 홍준표 경남도지사 시절에 네. 서로 왕래가 있었고 그때 강영 씨는 이미 시사 경남 그 전에 네. 좋은 날 리서치 할 때부터 강영 씨가 거기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홍준표와 명태균의 관계를 옆에서 보고 듣고 다 했던 증인입니다. 아니, 그런 상황인데 이용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취재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만 봤는데 홍준표 씨 측근인 그 박재기 전 사장인가요? 아, 예. 이분이 기본적으로 금품 관계가 그 네. 예를 들면은 명태균 씨 측하고 좀 많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입금량도 이미 확보된 상태고 그다음에 박재기 그 시장 아니 박재기 그 씨가 네. 그 홍준표를 수행하면서 이제 그 자금 같은 것도 많이 관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관련해서 소장님이 그 박재기 씨 그 5천만 원 두 번 가지고도 또 예. 소명하신 부분이 검찰에서 있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예, 예. 곧 설명 좀 잠깐 해주시면. 지금 명태균 씨가 지금 보석으로 나와가지고 박재기한테 돈 받은 게 5천만 원 수표 2장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공개하고 있잖아요. 네. 그거는 허위 맹랑한 소리고 그 전에 5천만 원은 사무실에 운영비가 없어가지고 명태균 씨가 박재기 씨한테 5천만 원을 빌려왔다라고 하면서 아침에 현금으로 사무실에 가져와서 강영 씨한테 건네줬고 전달한 거고 강현 씨한테 전달하신 네. 거고. 네. 그리고 2022년 4월 4일 날 명태균 씨가 나보고 사무실 그 당시에 김영선 예비후보 선거 사무실이에요. 사무실로 빨리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wak하냐고 물으니까 명태균 씨가 지금 대구에 홍준표 시장 선거 사무실에 가면은 박재기 씨가 있을 거다. 그래서 내가 돈을 부탁해놨으니까 가서 돈을 받아오면 된다고. 그 대신 박재기 사장이 뭐 차용증 써달라 하면 써주면 된다고. 네. 그렇게 해갖고 저는 이제 당연하게 같이 가는 줄 알았어요. 항상 명태균 씨가 뭐 여론조사 보고서라든지 그런 거 가지고 갈 때 항상 같이 갔으니까. 그런데 그날 나보고 그냥 가서 돈을 받아오면 된다. 네. 그래가지고 제가 홍준표 시장 선거 사무실에 갔습니다. 가니까 이제 그 박재기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태규 그 새끼는 내가 돈이 없다는데 막 돈을 막 빌려 없으면은 막 빌려서라도 달라고 막 어저께부터 난리를 치겠다고.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다 보니까 네. 자기 후배한테 돈을 부탁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니까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까 돈이 오고. 자기 후배가 왔더라고요. 와서 이제 가방에서 수표 5천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주더라고. 수표로. 예, 딱 한 장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안 그래도 명태균한테 이야기했다고
차용증을 써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야기 들었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명태균이가 나한테 돈 가져간 게 5천만 원 있다. 그것까지 같이 해가지고 1억을 써달라. 그래서 내가 당연하게 써준 거예요. 예. 써줬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창원에 와가지고 김영선 그 AB 후보 사무실에 제가 들려서 강혜리 씨한테 전해줬어요. 전해주면서 아마 그때 아마 명태균 씨도 그 사무실에 있었을 거예요. 네. 내가 이 돈을 박재기 씨한테 차용증을 써주고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현찰이 아니고 근데 수표 5천만 원짜리 한 장이니까 네. 그게 사용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수표 그렇죠, 한 장짜리.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강국장한테도 그래서 이거는 내가 박재기 씨한테 수표를 차용증을 써주고 가져왔으니까 잘 보관하고 있어라. 언제든지 돌려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강국장을 줬어요. 주고 난 다음에 내가 한 일주일인가 10일인가 있다가 그 사무실 한번 들린 거예요. 들려가서 내가 좀 느낌 이상해. 그래서 강국장한테 물어봤어요. 강국장 내가 그 박재기 씨한테 이야기하고 그 차용증 써주고 가져온 5천만 원짜리 수표 잘 보관하고 있지 물으니까 소장님 명 사장이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수락해서 다 썼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말을 정리를 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홍준표의 최측근인 박재기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명태균 몫으로 이제 그러니까 소장님 중간에 전달자 역할만 한 것이고 그러니까 총 1억인 거죠. 네, 1억을 5천씩. 줬는데 네. 그것을 이제 여론조사비 그러니까 지금 밝혀진 여론조사비 외에도 미래한국연구소의 실제로 운영비로 썼다는 거죠. 운영비로 사용했다. 근데 지금 명태균 씨는 이 돈을 김태열 소장께서 개인적으로 빌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홍준표 측의 측근이 소장님께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줄 뭐 이유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요 내용이 지난 연말인가 하면 기사가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기사 나오니까 그 연말쯤에 이제 기자들이 박재기 씨한테 물어봤나 봐요. 그러면 5천만 원 해가지고 1억을 명태균 씨한테 넘어갔는데 그걸 돈을 받았냐 물으니까 박재기 씨가 언론에 일부는 받고 일부는 컨설팅 비용으로 뭐 정리하기로 했다. 정리 다 했다. 그래서 더 이상 묻지 말아라고 그렇게 아마 기자 질문에 답을 한 것으로. 답을 한 것으로 아니 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 드는 게 어쨌든 간에 1억 원을 차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2022년 6월 선거 즈음에 여러 가지. 그건 아마도 김영선 선거를 치르기 위한 돈도 일부가 있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게 좀 맞는 거죠, 강행 씨? 저도 이 부분을 네. 검찰에 진술했던 부분이 처음에 5천만 원 현금은 순수하게 미래한국연구소에 이제 운영 자금으로 자금으로 썼고. 가져왔던 거고 네. 수표를 가지고 왔을 때 소장님은 일단은 보관을 하고 있어라 했었고 명태균 씨는 선거 자금이 부족할 거니까 그때 써라 하고 제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 수표는 그 김영선 선거 때 쓰였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가 검찰에 다 진술했었고 그 선거 때 썼던 그 장부 이것도 제가 제출했고 내역을 제출했고. 네네네. 그리고 이제 1억을 사실 우리가 아무리 친한 친구도 돈이 많아도 1억을 빌려주는 일이 흔하지 않고 그 얘기는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박재기라는 사람, 홍준표 측근이라는 사람이 명태균 씨한테 뭐 하나 잡힌 게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냐는 의심을 갖는 게 언론의 시각이거든요. 네. 전 뭐 잡힌 것도 잡힌 거겠지만 네. 신뢰도 두 사람에 대한 그 관계의 신뢰도가 엄청 높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그래요? 듭니다. 네. 그 신뢰가 높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2020년 총선을 치르면서 그리고 본인의 대선을 치르면서 여러 가지 융합적으로 도와줄 일이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어떤 점을 도와준 겁니까? 박재기 씨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네. 잘 몰라서 네, 그 제가 지금 아는 부분들은 네. 그 대구시장 때 대구시장에 네, 네. 박재기 씨하고 이제 그 소통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소장님하고 같이 동행했던 그 대구 수성의뢰 무소속 그러니까 그것도 국회의원 궁금한 당선. 건데 네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핵심 당원 명부를 사전에 이제 입수하는 과정에 네네. 명태균 씨가 조력을 줬다는 의혹인 거죠 지금. 네, 맞습니다. 어떻게 도와준 겁니까 이게? 일단 그 미래한국연구소의 약간의 영업 방식이 이제 여론조사 의뢰가 들어오면은 조사했던 그 결과 데이터를 성향 분석을 해서 의뢰자한테 전달을 합니다. 네. 그래서 단가가 좀 이렇게 높았던 부분들이고 이제 최용희 씨하고 이제 그 박재기 씨 이 두 분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명태균 씨하고도 신뢰도가 좀 높기 있습니다. 때문에. 네.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원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이제 조사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이제 명태균 씨가 다 조언을 했던 부분들이라 저는 거기에 대한 그냥 업무에 대한 수행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했다는 거는 핵심 당원 명부가 예를 들면 3만 명 정도 되는 건가요? 처음에 넘어왔던 네. 게 29,000개 정도 29,000 개. 되고 뒤에 온 게 44,000개인데 네. 처음에 왔던 거는 이제 최용희 씨한테서 왔던 데이터고 뒤에 이제
4월 4일 날 44,000개는 박재기 씨한테서 넘어온 데이터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론조사를 빙자해서 당원의 성향을 파악하는 겁니까? 네,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미랑구 연구소가 선관위의 제재를 받았던 이유가 대표성이 없는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했다라고 해서 이제 소장도 네. 그렇고 저도 이제 벌금을 맞았던 부분이 있는데 RDD 무선 RDD에서 약간의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대표성이 있는 데이터를 쓴 것처럼 보이는데 하기 위해서 네. 이제 무선 RDD랑 당원 가지고 온 데이터랑 섞어버리는 거죠. 섞어서 이제 조사를 하고 거기서 이제 그 당원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우리는 질문지도 아니까. 네, 질문지도 넣기 때문에 당원이다 아니다 여기에다가 또 그 넘어왔던 당원의 데이터를 또 이제 크로스를 해요. 실제 이 당원이 이 번호가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작업을 했던 게 이제 박재기 씨한 넘어간 거죠. 야, 그러면은 그 핵심 당원 중에 한 수천 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게 파악이 되는 거고, 그거를 예를 들면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까, 소장님? 그 부분은 이제 왜냐하면은 여론조사에서 당원들이 응답을 한 부분, 그분은 응답을 한 그분은 실질적으로 후보자 경선 때 여론조사가 오면은 전화 응답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여론조사에 응답을 잘 하시는 분이 경선 때 당원들 여론조사에도 응답률이 높을 걸로 그렇게 보고 보이죠. 그러니까 확률을 높이기 위한 그렇게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전화를 사전적으로 걸어서 뭔가 그분을 확인하는 방식.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서 성향 분석이 넘어가는 그 데이터는 네. 본선 후보보다는 경선에 필요한 성향 분석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타겟층이 정해집니다. 네. 나를 지지하는 후보, 상대방을 지지하는 후보, 또 잘 모름을 이제 응답한 지지층이 없는 후보에 대해서 타겟을 정해서 이제 선거 전략이라든지 홍보 문자라든지 음성을 이제 다르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야,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용 기자 취재하면은 내가 딱 듣기에도 현행법 위반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법조문에 위반이 되는 거죠? 그 법조문은 제가 네. 일단 봐야 되는데 일단은 그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그 무단 유치해서 사용한 거죠. 개인정보법 위반이 위반이 될 일단 것 걸리고 같고, 네.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뭐 공직선거법 위반 이런 것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그 지금 그 당원 명부를 유출한 최용희 씨나 아니면 이제 박재기 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걸 어떻게 유출했는지 과정이 전부 그 박재기 씨 말고 최용희 씨는 진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컨대 거기 이제 캠프를 하면서 그 올라왔던 선거인 면부를 다운받아가지고 뭐 온라인상으로 전달한 것 같다. 이런 네. 구체적인 이제 그 범행 방법이라고 해야 되죠. 그게 이제 다 진술이 된 상태인데 홍준표 관련 수사가 이제 개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최용희 씨에 대한 수사도 멈춰있네. 네, 그러니까 그 진술이 지난해 10월인가 11월에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이 됐는데도 아직 뭐 피의자 전환이 되거나 이렇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 얘기 듣다 보니까 2020년에 한 수법이 2021년 대선 경선을 할 때 윤석열, 홍준표를 상대로 도와줬던 방법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맞는 거죠? 예. 비슷한데 네. 그 일단은 대선 때는 가상 번호입니다. 가상 번호고, 당에서 예. 이제 부여가 되는 가상 제공한 번호고, 네. 가상 번호로 이제 활용을 했던 거고 이번에 지금 오늘 이제 기자회견에서 제일 문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네. 부분이 그 책임 당원의 개인 정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인적사항 이런 게 다. 생년월일, 전화번호, 실명, 상세 주소, 그리고 입당 날짜, 뭐 추천인 네. 이 자료까지 싹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명백하게 그 개인정보법 위반. 야, 그거는 또 걸리는 거네 보니까. 네. 당내 경선에서는 무패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을 하실 거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데이터를 그대로 지금 갖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엄청 본인한테 유리한 야, 무기가 될 수 어려울 수 그렇겠죠. 있겠죠. 있겠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자신감 있게 말도 짧게 하시고 이게 아무 말이나 막 하시고 그러시나? 그 명부가 있어 든든하셔서 100% 명태균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본인이 네. 연관 하나도 없다 밝혀지면 정계 은퇴할 거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네, 정계 은퇴는 안 하시고 아니 사실 우리 대통령이 강혜영 씨는 얼마나 솔직히 속으로 우스웠을까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쵸. 내가 가지고 있는 확보한 증거들이 자료들 이렇게 가지고도 많은데, 네. 본인 소통 흔적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네. 한편으로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정치인이라도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아니요. 예. 절대 저런 사람들은 정치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정말 이제 이게 굳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검찰 칼이 네. 근데 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에 관련돼서 다 무디인데
유독 홍준표 관련돼서는 더 무딘 느낌이에요. 오세훈보다도. 맞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찰 출신이라 같이 봐주기를 하나? 나온 지는 꽤 오래됐고 예전에 기억나거든요. 맞습니다. 오래전도 네. 검사라고 그 수십 년이 지나도 검사는 그러니까요. 검사인 건가요? 계속 저는 수사 촉구를 계속 주장을 하고 네. 있는데 어. 진행되는 건이 하나도 없거든요. 홍준표에 대해서만. 야, 뭐 그 우리 소장님도 뭐 부분 듯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오늘 그 이제 기자회견 내용이 22년도 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 자료를 지금 포렌식을 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그 어떤 파일이라든지 음성이라든지 하나하나 체크를 하면서 네. 그 체크하면서 나왔던 부분이 그 22년 시장 관련된 부분이 지금 나온 거예요. 22년. 네. 그러면 앞으로 20년 총선 때 그러고 그 뭐 전후에 모든 그 자료들이 아직까지 파일이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20년도에 수성에서 무소속 되기까지 네. 거기에 대한 또 자료들이 모든 게 파일이 이제 공개될 건데 제가 아까 기자회견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추후 나올 거다. 그런데 20년도 총선 때 홍준표 대표가 수성에 가기까지 과정. 그러면 처음에는 고향인 밀양, 장령, 함안, 의령에서 오. 출마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당의 공신위원장이 김용호 전 국회의장. 네. 홍 대표한테 수도권 출마를 권장하기 위해서 밀양의 사무실까지 찾아왔습니다. 네. 그런데 홍 대표는 그 당시에 나는 끝까지 고향에서 출마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때 명태균이 지역에 여론조사를 자체 여론조사를 한 거를 그걸 보고서를 가지고 밀양의 홍 대표 사무실에 직접 홍준표 시장을 만났어요. 만나서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 그 당시에 자유한국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맞아요. 예. 만약에 홍 대표님이 여기서 공천을 못 받고 무소속으로 출마했을 때는 아마 좀 위험하다. 위험하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여기서 적고 양산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그날 오후에 바로 밀양에서 선거 사무실을 다 아예 접었습니다. 네. 접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양산으로 가자. 그래서 양산을이 비어 있으니까 양산으로 가자. 수도권으로는 본인이 김용호 위원장이 이까지 찾아왔는데도 본인이 안 간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갈 데가 양산을밖에 없지 않느냐. 양산을을 가자. 그러니까 거기서 그래 그러면은 양산을로 갈 테니까 사전에 여론조사를 한번 해주라. 네. 그러니까 사전에 또 그 지역에서 양산을에 조사를 해요. 그 조사를 하니까 뭔가 확률이 좀 높다. 양산 가도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결과치가 나오니까 양산을 가게 됐고 그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양산에 가가지고 출마선을 했어요. 이제 그러다가 또 조사가 한두 번 더 있었습니다. 그때도 명태균이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홍준표 선거 사무실에 직접 가서 홍 대표한테 대면 보고를 했고 네. 이제 그런 과정에 당에서 홍준표가 공천에 배제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소문이 돌았습니다. 네. 사전에. 왜냐하면 그 지역에 추가 공천자 접수를 받는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공모를 추가로 하기 때문에 공모를 추가로 했을 때 홍준표는 당연히 출마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추가로 공모를 네. 한다니까 그러면 나는 여기서 아예 나를 배제를 시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고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아마 경남에서 창원에서 5개 지역구 중에서 보수 색채가 최고 짙고 또 유권자 그 연령대가 최고 높은 데가 네. 마산 하포구입니다. 네. 그래서 마산 하포구에 그나마 마산 하포구로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산 하포구에 여론조사를 또 했어요. 네. 그 결과가 나오는 날 아마 그 대구에 친홍으로 알려진 국회의원 2분이 공천에서 떨어졌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그분들이 홍 대표를 찾아와가지고 마산 하포구에 출마하지 말고 대구로 갑시다. 대구에 수성을이
처음 출마하시는 여성 위원장이 공천을 네. 받았으니까 아마 거기가 최고 아킬레스건이 있다. 네. 대구 수성으로 가서 공격하자. 그러면 자기들도 공천에 떨어졌으니까 무소속을 또 나오고 무속 연대해보자 이런 생각이었겠네요. 무소속 그러니까. 연대를 하기 네. 위해서 홍 대표를 수성을로 모시고 아 그런 또 히스토리가 있는 거구만요. 네. 그래서 수성을에서도 아마 여론조사를 몇 분 했습니다. 네. 그때 그 중에 한 분은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홍 대표가 홍 대표 그 선거 사무실에 가서 홍 대표한테 직접 대면 보고 명태균 씨가 네, 했고 제가 듣기에는 우리 그 소장님도 실제로 그 대면 보고하는 상황을 예, 예. 육안으로 봤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예, 같이 네. 동행을 했고 동행을 같이 그 사무실에 했고. 했고 네. 그 사무실 안에서 이제 별도 후보 사무실에 들어가는 명태균 씨가 들어갔고, 네, 명태균 씨하고 박식 씨하고 들어갔고 네, 그래서 아마 직접 밀양, 양산, 수성 그 세 분은 각 그 선거 때마다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홍 대표가 그 명사장에 조사 결과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면은 네. 기본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네. 명태균 씨 모른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빨간 얘기예요. 거짓말이죠. 이게 상식적으로 목격자가 한둘이 아닐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아까 그래서 가족들까지도 다. 네. 제가 아까 봤는데 그래서 어떻게 뻔뻔하게.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명태균 게이트가 처음에 나왔을 때 최고 먼저 뭐 사기꾼 집단이니 여자 김대엽이니 막 온갖 그런 이야기를 최고 먼저 네. 속된 말로 먼저 지선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내가 아니 홍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에 그 당시에 아마 여영국 도의원이었을 거예요. 정의당의 여영국 도의원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도청 그 복도에서 데모를 했을 때 홍준표 도지사죠. 도지사가 저거 뭐냐고 저거 치우라고 뭐 걔는 지수도 기차는 가니까 네. 저거 치우라고 그렇게 했던 그 일화가 있는데. 유명하게 남겨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그 처음에 명태균 게이트 이거 딱 터지고 난 다음에 홍 대표가 최고 먼저 반응하면서 네. 뭐 사기꾼 집단이니 뭐 이상한 여자니 많이 그런 말 하길래 걔는 지수도 기차는 간다고 자기가 말했는데 내가 보니까 겁먹은 개가 먼저 큰 소리로 짖는구나. 저게 아마 홍 대표 제발 저린 거지. 제발 저런 건데 왜 저렇게 이야기할까? 굳이 뭐 문제가 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살펴보겠다라고 그 정도 까지만 해도 홍 대표하고 명태균 관계를 아는 사람은 다 아는데 저렇게 강력하게 왜 다음에 스스로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좀 올가미가 될 거다. 근데 그래 생각하는데 그런데 뭐 계속 자기가 뭐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사퇴를 하겠다 뭐다 그런 말 하는 거 보고 자기가 뻔뻔하기가 정말. 스스로 무덤 파고 네.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깊이 관여가 돼 있어서 어차피 알려지면 자기는 정치 그러니까, 끝이니까 그냥 아예 그냥 아니라고 그래서 끝까지 시장까지 무조건- 던지고 대선 나왔구나.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게 돼야 사는 분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좀 치밀하다는 생각을 취재를 하면서 드는 네. 게 그러니까 단순히 뭐 배짱을 부린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결국에는 명태균한테 대면 보고까지 2020년에 받아놓고 그 이후 선거에서는 이제 최용희 씨를 거쳐서만 소통을 했단 말이죠. 직접 소통을 안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온 루트만 보더라도 첫 번째 명태균 씨 본인, 최용희 씨, 그다음에 박재기, 그다음에 정장수 부시라는 루트가 벌써 4개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자기를 가릴 수 있구나. 네. 이 넷을 통해서 다 미한년의 조사를 얻었음에도 루트는 다 각각 다르게 해서 누가 이게 심지어 최용희 씨랑 그 정장수 부시랑 사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루트를 다양화하니까 이 중에 이제 어쨌든간 자기를 한 달이 다 거쳤기 때문에 수사에서 자기가 밝혀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사람을 굉장히 빡빡하게 가리는 부분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나랑 직접적인 연관성은 예, 예, 없으니 예. 나는 괜찮을 것이다라는 자신감. 네. 아니 홍준표 씨는 이런 해석이 나오는 반면에 우리 명태균 씨와 겁도 없이 직통한 분이 있으니 김건희 씨입니다. 바로 네. 김건희 씨는 정말 보니까 시종일관 김상민 오니까 나가라고 할 때도 명태균한테 직접 전화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네. 제가 그 언론에 접했을 때 이 네. 내용을 먼저 알았어요. 이 뒤에 알았거든요. 네. 그 명태균 씨가 처음에 김상민 전 검사를 저한테 얘기를 할 때는 그 서정욱
변호사 네. 그 네, 네. 분이 내려 보낸 사람이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서정욱이 내려본 네, 네. 사람이다. 그 유튜브에서도 그랬나? 갑자기 예. 김상민 언급을 그래요? 하는 게 있어요. 있어요. 예. 아, 네, 그렇구나. 그러면서 뭐 예. 김영선이 어떻게 행세를 했길래 이렇게 이게 사단을 만드는데 이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언론 매체를 보니까 뭐 김건희 씨가 내려 보낸 사람이 김상민이라 하더라. 그러면서 네. 공기업 얘기가 오고 갔다. 공기업 얘기는 제가 아는 부분이라 저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지역 사무실에 이제 딱 들어와서 네. 김건희 여사랑 그때 당시에 김건희 여사랑 통화를 했는데 내가 녹음을 못해서 너무 아쉽다. 그냥 뭔가 중요한 대목을 나눈 것 같은데 증거를 못 남겼다. 그게 공기업 얘기였다는 제 추측인 거예요. 그 뒤에 그렇구나. 이제 이력서를 만들어라. 공기업 네. 가야 되니 이력서를 만들어라 했던 부분이고 그 다시 한 번 더 거슬러 가면 제가 지금 이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내가 이래저래 너를 뒤에서 살펴줄 거니까 안고 가라 했던 부분들이 본인 정치 그리고 공기업에 뭐 어딜 가면은 내가 먹여 살릴 먹여 수 살 수 있다? 있으니 네. 뒷바라지 해줄 수 있으니 이게 다 복합되어 있는 거더라고요. 야, 그런 상황이었구나. 근데 그 참 웃긴 거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는 정말로 이제 겁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는 심지어 재보선 때 김영선을 본인이 밀어가지고 됐다라는 걸 당사에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후보를 바꾸려고 했다는 것이고 네. 그런 얘기를 김영선한테나 명태균한테나 알려진 거에만 따르면 허물 없이 그냥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쵸. 예. 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이 따를 줄 알았나 봐요. 아. 그냥 굽신굽신하고 따를 줄 알았는데 네. 두 분 다 일단 내가 여기 그 의창구에 네. 이 2024년도 총선에 내가 꼭 돼야 돼라고 두 사람은 정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지라 네. 김건희 씨가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엄청 반발을 했고 그 뒤에 그 2024년도 2월 말쯤에 맞아요. 명태균 씨가 네, 저하고 네. 통화에 어. 내가 협박범으로 살아야 되겠나? 네. 대통령 후보한테 내가 어. 얼마나 험한 말을 한지 아나라는 그 부분이 아마 다 이게 이 부분들이 다 복합이 돼 있었나 봐요. 그 김건희 당시 여사는 그 약간 명태균 손절 작업에 들어간 건 아니었습니까 그때 당시에 슬슬? 선절은 이미 약간 이제 시작이 됐던 그 앞날 시기라. 시작이 됐다고. 네네네. 그런 상황이었던 네네. 거고. 근데 솔직히 폭발이 이걸로 된 거였구나. 그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김건희와의 관계를 주변에 자랑을 좀 이렇게 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강혜영 씨는 워낙 이제 많이 들었을 거고 그런 그 자랑이라는 게 처음에는 되게 생생하게 들리다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좀 거리감 있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이게? 예. 이제 김영선 씨가 당선된 직후는 정말 이제 엄청 세고. 자랑을 많이 했어요. 일단 이제 최상에서 어. 이제 막 이제 윤석열 씨도 얘기를 엄청 많이 거론을 하다가 네.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그 당선된 이후 연말 무렵 이제 그 2023년도 네. 연초에는 얘기가 살 수그러들더라고요. 아, 네. 23년 연초부터는 약간 좀 네네네.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용산에서 이제 내려와서 이제 경고를 주고 갔다라는 얘기도 이제 들렸고 그 뒤에도 이제 김건희 씨하고는 계속 소통이 됐던 걸로는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영선 의원 공천 네.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갈등이 시작이 됐던 총선 걸로. 앞두고. 네네네. 그 맞습니다. 공천이 있었던 거고. 네. 아 그리고 세간에는 보면은 이제 그 명태균 씨가 김영선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김영선은 그러니까 건진법사 통해서 이렇게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니까 명태균 씨가 대노하면서 네. 주변한테 입증하는 과정에서 그 녹취를 들려줬다는 게 소문이던데 네. 그게 실체 관계가 맞는 겁니까? 근데 일단 명태균 씨는 천공이랑 건진 법사를 본인보다 완전히 아래 밑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이게 동급으로 취급하는 걸 엄청 싫어. 아,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겁니까 이게? 본인 더 우월하고 네. 김건희하고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하고 직접 소통을 하는 사람이고 네. 내 말을 더 잘 들어준다. 그렇기 아, 때문에 이 그걸보다? 사람들은 네네. 네. 본인 굉장히 셋다 끝까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셋다 다 나머지 두 명을 무시했을 것 같긴 해. 예.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지금 계속 보도가 되는 게 건진법사 플러스 윤한홍 네. 맞아요. 의원이신데 60회 통화했다는데. 네, 그 윤한홍 의원 이름이 딱 거론돼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명태균 씨하고 윤한홍 씨하고 사이가 좀 안 좋거든요. 대척점에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네. 정말 사이가 좋았다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벌어져 있는데 거기서 윤한홍 의원이 나오길래 아니 굳이 따지면은 명태균, 김영선이 한 팀, 네. 윤한홍, 건진이 한 팀 한 팀, 아닙니까? 네. 그 한 팀끼리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신경전을 벌이는 네. 상황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는데 우리 소장님 같은 경우에도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친분 관계를 사석에 우리 소장님한테 귀뜸을 자주 해줬습니까 이게? 저는 이제 제가 22년 총선 대선 끝나고 그리고 두 달 후에 김영선 보궐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때부터
제가 모든 게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제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했고 네.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들었던 말 중에 아마 명태균을 만났는데 뭐 포작해서 만났는데 뭐 대통령 녹음을 틀어주고 뭐 해주고 명태균이 저거 적하다가 진짜 소리 소문 없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왜 저러고 그런 있는지 것도 있겠죠. 모르겠다. 예. 그런 말을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명태균한테 그 대통령 녹음이라든지 여사 녹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한테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 말 하더라고. 명태균 저거 적하다가 언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건데 사라질 거라고 네. 저 큰일 날래라고 그런 말 하더라고 나한테. 그래서 아, 그랬구나. 예. 나도 뭐 간접적으로는 한 분 그 목소리를 들어봤지만은 네. 저는 그 목소리를 나를 들려주기 위해서 들려준 게 아니고 그 사무실에 갔었는데 강영 씨를 만나러 갔었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스피커폰으로 들려주는 걸 나는 우연찮게 들은 아, 거고 그러셨구나. 예. 직접적으로 들은 사람은 그렇게 명태균 씨가 한번 들어보라고 하면서 들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거 굉장히 좀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명태균이 진짜 참 겁이 없는 놈이라고. 네. 배울 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저를 썼다가 하루아침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질 건데. 그러니까. 네. 아니 그리고 이제 보면은 걱정하더라고. 그 강영 씨 같은 경우 워낙 이제 이 사안을 핵심을 뚫어서 잘 알고 계시니까 여쭤보는 건데 그 검사들이 조사하는 과정에 이런 정도의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네. 당연히 강혜경 씨한테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관여 문제에 대해서는 그 중에 그래도 검사들 중에 평검사들 중에는 뭔가 좀 열의를 갖고 이거를 좀 해봐야겠다. 왜냐면 우리가 남아있는 수사 보고서에도 자기들끼리 이제 불안하니까 여러 명 연설을 했다고 돼 있잖아요. 네, 네. 이 부분에 차원직업에. 대해서 수사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제일 초반에는 다들 정말 불타올랐어요. 표정, 그 눈빛, 이렇게 정말 질문하는 거에 예.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사 마치고 나와서 이제 기자님들한테 이 조사 방향이 위로 올라가는 게 느껴진다. 조사가 될 것 받으면서, 같습니다. 네. 라고 했는데 초창기에 그랬었죠. 어느 순간 얘기가 윤석열 김건희에서 약간 턴이 돼가지고 제일 처음 이제 시발점이 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회계로 맞아, 다시 이게 맞아. 돌아갔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서 방향이 다시 틀어지기 시작했고 다시 또 이제 오세훈 쪽으로 또 물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아, 그 그랬었죠. 방향타가 또? 네네. 그랬고 제가 서울시장 관련해서 이제 참고인 조사 받으러 갔을 때 네. 그 검사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관련해서 제가 혹시 추가로 다시 뭐 할게 없냐? 진술을 할 거나 네. 이런 부분들이 없을까요? 하니까 소환만 남았다. 아, 그들에 대한 네, 소환만 남았다? 소환만 남았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고 그럼 소환은 언제 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율 중이다. 조율 라는 중이다. 답변을 네. 네. 그 제일 최근에 받았던 게 서울 중앙지검에서 네. 받은 거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뭔가 우리 입장에서 보물창고 같은 게 터진 건데 옛날에 미래한국연구소 이렇게 하면서 사무실에 있는 PC 같은 게 또 이제 복원하다 네. 보니까 명태균 씨에서 카톡 내용도 나오고 이런 건데 그 다 이제 포렌식 과정에 입회도 하셨을 거잖아요. 제가 네. 검찰에 입회는 안 했습니다. 안 입회를 했구나. 안 네. 하겠다 했고 네. 명태균 씨가 사용했던 그 PC는 제가 이제 갖고 있다가 갖고 있잖아. 네. 이제 제출하신 거고, 제출했고 지금 다시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 썼던 거는 제가 썼던 컴퓨터 하드 디스크 오. 거기에 하고 이제 SSD 카드라고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총 네. 3개 포렌식을 했고 지금 검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지금 검수했던 부분에서 나왔던 증거 자료 이걸로 지금 홍준표 야, 관련 기자회견을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원래 미래한국연구소 PC라고 불렸던 건 이미 진즉에 압수돼서 분석이 돼서 끝난 포렌식 끝난 네네. 거고 지금 추가적으로 했다는 게 우리 강혜영 씨 개인 PC. 네네. 개인 PC에다가 갖고 있는 외장하드 쉽게 네네. 얘기해서 외장 하드라기보다는 컴퓨터 본체 안에 끼워서 쓰는 하드 디스크입니다. 아 그럼 거기에도 이제 명태균 씨가 사방으로 이렇게 했던 흔적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자리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제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로그인을 할 때가 있었어요. 본인 컴퓨터를 안 쓰고. 네네네. 그때 네. 이제 본인이 로그인했던 게 이제 연동이 돼서 이 기록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는 원래 맨 처음에 우리 강혜경 씨한테 이제 없애라 그랬잖아요. 네네. 폐기하라 했던 네. 그거는 이제 검찰에서 이미 포렌식을 한 거고, 해서 네. 이제 진행이 됐던 거고. 그러니까 그 검찰 쪽에서 확보하지 않았던 내용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아까 그 변호사님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만약에 SSD 카드하고 뭐 PC하고 아마 예를 들어서 한 그 디스크에 네. 만약 파일이 5천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4개를 제출했으면 2만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에서는 2만 개를 다 포렌식을 해놔놓고 자기들이 쓴 거는 한 3천 개고 대선 관련한 거
2만 개를 포렌식을 해놓고 자기들이 필요한 거 한 3천 개 정도만 수사를 추출해서, 예. 추출해가지고 3천 개 정도만 수출하고 나머지 7,000개는 17,000개를 폐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뭐 홍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고 하니까 검찰에서 강행 씨한테 지난번에 임의로 제출했던 거 그거 다시 달라고. 다시 좀 주면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드릴게요. 하고 일단 저희가 먼저 포렌식에 들어갔습니다. 약간 놓쳤던 부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천 개를 조사하기 위해서 뭐 2만 개까지도 모든 옆에 걸 모든 걸 포렌식을 해가지고 진짜 사건과 관계된 그 내용이 뭔지를 하나하나 점검을 해가지고 그 어떤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나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임의로 딱 그 부분만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아예 조사를 안 하고 그 임의로 된 그 파일 그 부분만 자기들이 그 수사에 활용을 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말미로 향하고 있는데 두 분한테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사실은 명태균 씨하고 여러 생각이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과거에 오랫동안 같이 일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피의자로 구속이 됐다가 법원에서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가 또 있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그분이 또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재는 행동들이 많아요. 지금 나와서도 보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변죽 울리면서 뭔가 하는데 지금은 이제 좀 객관적으로 명태균 씨를 볼 수 있을 테니까 강혜영 씨부터 네. 명태균 씨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근데 네. 그 앞서 그 하나만 네. 게 있는데 지금 명태균 씨가 나오면서 이제 어쨌든 이 메신저에 대한 공격이 계속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보자 둘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고 명태균 씨가 이제 공격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대해서 같이 붙여서 네, 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이 명태균 씨에게 수혜를 받은 모 정치인들이 이제 두 분이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몰아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뭐 취재를 해보니까 뭐 그런 의원들이 국정감사 때부터 좀 공격하는 분들이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운영이 나갔을 때 네. 저한테 삿대질 해가면서 소리까지 막 질렀던 네. 진주의 국회의원이신 강민국 의원님. 네. 그분은 제가 지금 조사했던 자료하고 성향 분석 자료까지 다 있더라고요. 한 번 더 제가 검수를 했고 네. 지금 이게 추가적으로 그 포렌식에서 아마 자료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구나. 관련된 네. 자료를. 애초에 명태균 씨의 컨설팅을 받고 출마했던 걸로. 네, 맞습니다. 예. 그래요? 아마 그 강경 국장이 지난 10월 30일 날 국감 나갔을 때 이제 강민국 의원이 운영위에서 뭐 본인은 그 명태균의 그 식탁 테이블 위에 밑에 떨어지는 고물만 쳐다보고 네. 전원만 가지고 이렇게 국감장에서 와서 그렇게 거짓말 할 수 있나라고 인신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경 국장이 강민국 의원도 그 명태균 대표의 어떤 도움을 받으신 분 아니냐 그러니까 막 펄쩍 뛰었는데 사실은 그 당시에 2000년도 아마 21대 총선일 거예요. 네. 21대 총선 때 강민국 의원이 그 당시에 경남 도의원이었습니다. 경남 도의원이었는데 내가 도의원을 사퇴를 하고 출마를 할 건지 말 건지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그 사전 여론 조사를 명태균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네. 사전 여론 조사를 하고 그래서 아마 그 명태균 씨가 강민국 그 당시에 도의원한테 현재 지역구가 요런 사정이니까 이번 기회에 출마하시는 게 좋다. 이번 기회에 출마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본인한테 국회의원 출마 기회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아마 그 컨설팅을 보고하고 난 이후에 한 네. 일주일 정도 있다가 강민국 그 당시에 도의원 사퇴를 과감하게 하고 국회의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하고 난 이후에도 네 분인가 자료를 내가 찾아보니까 아마 요번에 요 포렌식 과정에서 강경 국장이 진주 을에 대한 그 파일을 다 열어보니까 그러니까 또 예. 출마하고 난 이후에도 네 번이나 자체 여론조사를 성향 분석까지 교차 분석까지 했던 조사가 4회차나 있더라고요. 네. 아마 그거도 더 구체적으로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은 지금 명태균 씨가 나와가지고 강혜경 국장과 내가 했던 말이 거짓이다라는 그 프레임을 자꾸 씌우려고 그런 것 같아요. 하고 있는 예. 거기 때문에 작년 처음부터
강영희 씨가 국감에 나가서 했던 말들이 지금은 하나하나 모든 자료들이 공개가 되면서 뒷받침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했던 말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는 상황인데 지금 나와가지고 그렇게 없는 말들을 가지고 명태균 씨가 SNS 상으로 인신공격과 거짓을 자꾸 이야기하는 게 자기가 보수국으로 나왔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는 재판부에서 취소 사유가 재판부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 왜 자꾸 없는 거짓말을 가지고 저렇게 프레임을 거짓말을 하는 걸로 인신공격을 할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저희 그 변호사님께서도 명태균 씨 그리고 명태균 씨 부인 그 어떤 SNS 상에 올렸던 여러 가지 거짓말들 인신공격성 그거를 자료를 지금 취합하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 법적으로 아마 변호사님들이 어떤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나. 그래 됐을 때 보수 사회에 좀 부합할 건데 오히려 불리할 건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영 씨 하나만 더 급해서 여쭤보면은 김영선 전 의원은 처음에 명태균 씨랑 같은 길을 거둔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그분도 풀려났는데 지금 같은 노선입니까? 김영선 전 의원은 예를 들면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부분들 검찰이 좀 열어놓고 진술한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저는 같은 노선을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전히 같은 노선이다. 네. 여전히 이제 본인들이 여전히,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과거에 주장했던 프레임 안에서 이제 왜 그럴까요? 본인들은 아무것도 몰랐고 강혜경이 다 알았었어. 혼자서 네. 다 알았었어.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주죠. 그 재판을 갔었는데 제가 거의 한 11개월 만에 김영선 씨를 처음 처음 봤을 직접 거 아닙니까? 대면했을 때 눈을 안 마주치더라고요. 눈을 안 마주쳐? 근데 저는 이제 눈을 마주치면 인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생각이 좀 많았거든요. 아니면 내가 먼저 인사를 할까도 했는데 딱 등 돌리고 앉아서 강혜경이 다 했고 나 아무것도 몰라라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순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 수많은 부들부들 노출 정말. 강희경 씨랑 통화했던 수많은 노출을 전 국민이 다 들었는데. 진짜 너무 그 말 조심해야 돼. 어디 가서 알면 안 된다. 조심해야 너무 흉내 잘 내죠. 약간 PTSD 오신 것 같은데. 큰일 난다. 또 그걸 명사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했나 보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니까. 내가 봤을 때 그 본인이 뭐 작전을 짤 수 있는 능력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사랑님이 강혜경님 가족분들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요. 항상 건강하시기만 하세요. 국정조사 보고 진짜 저도 열받았는데 강혜경님 괴롭힌 국회의원 이렇게 하시면서 슈퍼챗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강혜경 씨 응원하는 분들이 이렇게 감사합니다. 많으니까 앞으로 더 네. 힘내셔가지고 네. 활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